감칙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랜선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지금 만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편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벗고 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음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저는 수업 시간에 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수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나니까 뭐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목이 조금 이렇게 강의를 쭉 하다 보면 목이 좀 이렇게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강의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강의를 오랫동안 올해 29세니까 그렇게 뭐 오랜 기간도 아니긴 합니다만 한 20년 이상을 한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올해 29세라고요. 29세부터 강의를 시작했다는 게 강의는 그거 훨씬 이전부터 했죠. 강의실에 히터가 작동이 되면 목이 금방 잠겨버려요. 그래서 물을 계속해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물을 마시면서 할 수 있어서 아주 편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좀 빨리 만나서 소통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시작합시다. 먼저 5조 타이틀을 먼저 보세요. 5조 타이틀이 시장가치라고 했죠. 우리가 시장가치라는 것을 방금 어디서 봤었죠? 그렇죠. 2조 정의 1호죠. 시장가치가 어떤 거였죠? 통상적 시장,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구태여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대충 그래도 이 네 가지 정도가 눈에 조금은 익혀둬야 돼요. 시장가치 정의가 나오면 그렇게 찾아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구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그 조문을 잘 보세요. 시장가치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고 계시니까 한다라는 표현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전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뭘 기억할 거냐? 시장가치 한다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자, 그런데 시장가치 이외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2항에서 규정한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시장가치 이외를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 법은 딱 세 가지에 한해서만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에 중개업을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의 의뢰인이 여러분 사무실에 찾아와서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법은 말입니다. 형사구속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형사구속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세종시에서 실제 형사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그런 사례가 한번 생겼으니까 이제 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를 쓰게 되면 형사구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면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의뢰인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운계약서를 쓰면 1억을 주겠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운계약서를 쓰면 내가 지금 구속이 되어서 한 2년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그럼 한 10억, 100억은 있어야 되겠죠? 100억 달라고 하세요. 100억 주면 쓰고. 자, 근데 현장에서 그렇게 만났을 때는 무척 힘들 거예요. 고객이 의뢰인이 요런 수수료 1억 주겠다 그러면 이게 사람인지라. 자, 그럴 때는 이제 의뢰인이 요구하는 쪽으로 해주기도 하는데 자, 하나씩 한번 따져봅시다. 원칙은 시장가치인데 세 가지의 경우는 시장가치 외를 적용할 수도 있답니다. 가령 법에 한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한정가격이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럼 한정가격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왜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첫 번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의뢰인이 요구하면 의뢰인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죠. 세 번째, 사회통념상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가는 거죠. 자,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항과 연결해서 갑니다. 1항은 뭐라고요? 시장가치 한다고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 시장가치 한다. 그러나 세 가지 경우는 시장가치 외를 적용할 수도 있다. 시작. 법령, 의뢰인, 사회통념상. 시작.
그런데 말입니다. 의뢰인이 요청하면 여러분은 당연히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야죠.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시면 어떤 부동산을 중개하실 겁니까? 자, 길을 걸어가다가 부동산 하나가 눈에 딱 들어와요. 야, 저 부동산 토지로 그대로 두기에는 낮이 상태, 낮이로 그대로 두기에는 참 아깝다. 저거 중개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중개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여러분들의 중개 의뢰를 해야 그때도 중개가 시작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의뢰인이 요청을 하면 그때 여러분들은 그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써달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망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자, 이런 전제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적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면 어떻게 할 거냐. 보세요. 사망은 필요 없어도 빼버렸습니다. 사항입니다. 합리성 및, 그러니까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되었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거부하셔야 됩니다. 또는 이미 계약을 수락했다면 철회하셔야죠. 자, 보세요.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장난치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포인트로 안 잡은 거예요. 거부하거나, 그리고 무엇을 거부하고 무엇을 처리한다, 그것도 기억할 필요 없어요. 설마 뭐 의뢰와 수임을 바꿔서 장난칠 가능성은 전혀 없어.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부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자, 5조 시장가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입니다. 놓을 때마다 타이틀을 꼭 보세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기출된 적도 있습니다. 다음 중 감정평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 찾아라. 그러니까 매번 보실 때마다 저는 타이틀도 봐둬야 답 찾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5조였습니다. 시장가치입니다. 자, 5조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시장가치 한다. 그런데 시장가치 외를 적용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죠? 세 가지. 법령, 의뢰인, 사회통념상.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합리성과 적법성이 결여되었다면 어떻게 한다? 거부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6조를 보세요. 타이틀 보시고요. 단어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현황,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다는 거죠. 그럼 현황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렇게요. 가령 공부를 보니까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전이 아니라 되고 건물이 올라가 있대요. 그러면 공부에 뭐라고 되어 있든 간에 실제 대로 이용하고 있다면 대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세요. 현황 기준이라는 것은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가령 고도 제한이 설정되어 있다면, 자, 최근에 말입니다. 최근에 경주의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있답니다. 그런 기사 보셨습니까? 그런 기사는 못 보죠. 참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자, 경주도 지금 집값이 올라간대요. 경주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주라는 지역은 경주라고 하는 그 도시 공간 곳곳이 역사적인 공간이죠. 따라서 경주는 전역이 다 고도 제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주를 가보니까 아파트가 보이던가요? 있기는 있죠. 특정한 지역이에요. 근데 경주라는 지역은 전반적으로 그냥 단층짜리 건물들이죠. 경주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경주빵. 경주빵을 만드는 그 가게를 가보셨습니까? 그 가게 바로 맞은편이 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주빵이 2층, 3층, 5층으로 올라가면 그 능에 그림자를 비치게 되면 안 되니까 단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러면 경주는 전반적으로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안 되죠.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이죠. 서울에서 바라볼 때는요. 자, 그런데 최근에 그러한 경주마저도 집값이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참 지금 전국이 덜썩덜썩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가봅시다. 물론 경주 전역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특정한 지역만요. 공구상 제한을 받고 있다면, 방금 경주라는 지역은 고도 제한이 설정되어 있다. 그럼 고도 제한이 설정되어 있다는 그 자체로서 평가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가로속을 보세요. 이 갈로는 블랭크. 자, 이 블랭크는 키워드 때문에 블랭크한 거고, 요 블랭크는 원래 있는 블랭크입니다.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한한다. 불법적인 것은 당연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개론에서는 지속적인 것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표현했죠. 이용 상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용 상황은 됩니다. 지금 여기 건물이 농지가 좋겠네요. 지금은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 그래서 농지 상태니까 농지를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 한 3개월, 6개월 지나서 평가가 끝마치고 난 다음에 지목을 대로 바꿔서 건물을 올린 거죠. 그것은 인정 못 하겠다고. 그래서 일시적인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지속적인 이용만 가능합니다. 문제 읽고 답 읽고 해볼까요? 시작. 현황 기준,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자, 입력하시고 다음 단계로 갑시다. 자, 7조 물건별 평가인데요. 7조 개별 평가인데 중요합니다. 7조는 일단 전체를 다 보세요. 개별 물건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전체를 다 보시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정평가 이론 파트를 진행했죠. 감정평가 이론 파트는 크게 세 가지 파트입니다. 가치이론, 지역분석, 개별분석, 가치 재원칙입니다. 하나 더 추가하면 감정평가 분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 분류가 있는데 최근 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것도 다른 내용과 함께 해서 지문 하나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나왔느냐? 7조가요. 그럼 다시 말하면 감정평가 분류라는 그 파트는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이유가 없는 파트예요. 실제 7조만. 그래서 7조만 계속 정리하다가 한 5월달, 7월달 가면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더 그냥 정리할 겁니다. 자, 이렇게요.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시간이 갈수록 일단 그래도 4월달까지는 중요한 걸 다 해야 돼요. 3, 4월달. 3, 4월달까지는 이제 전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100%를 다 전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12월은 100% 전달을 한 게 아니죠. 1, 2월은 한 80% 전달할 거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80%. 그 3, 4월달에는 100% 전달할 거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100% 전달하되 내용을 압축해서 전달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제 5월달 가고 7월달 가면 할 일도 없고 심심하니까 그때 이제 다른 방법을 일부 소개하기는 할 거예요. 별로 어렵지도 않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항상 여기 7조에 있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7조를 보시면서 쭉 읽어볼까요? 제목부터 시작. 개별평가,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조문 속에 각각의 평가 방법을 다 열거했죠. 다시 갑니다. 시작. 개별평가,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그런데 1항 제일 뒤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다고 되어 있죠. 한다.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2항부터 4항까지는 공이다.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개별평가고 나머지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원칙은 개별평가, 나머지는 다 예외입니다. 민법 시간에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토지대장 별도로 만들어지고 건물대장도 별도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다 보면 토지 소유자는 갑돌인데 건물의 소유자는 을돌이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우리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니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함께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죠. 자, 여기까지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표로 평가하고 건물은 감가되니까 원가법으로 평가하세요라는 게 개별평가예요. 그게 이제 원칙이죠.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함께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만일 토지와 건물이 따로따로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친구가 집 샀다 그럼 물어봐야죠. 너 땅 샀니? 아니면 건물 샀니? 물어봐야죠. 우리 그런 거 안 물어보죠. 친구가 아파트 샀다 그러면 야, 너 땅을 산 거니? 아니면 그 건물을 산 거니?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함께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럴 때는 일괄평가라 이런 뜻이에요. 자, 갑니다. 자, 하나씩 1항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느냐? 개별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시험 지문에 출제되면 조문 그대로 나옵니다. 자, 2항으로 가보세요. 2항은 일괄평가죠. 그럼 일괄평가가 답이 되려면 키는 일체라는 단어입니다. 일체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는 얘기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는 단어를 보기도 전에 일체라는 단어 때문에 답을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3항으로 가볼까요? 일체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치가 다른 경우, 가령 우리 대부분 다 그래요. 건물의 부속 토지가 있죠. 토지. 그 토지는 누군가의 소유권일 테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입장에서 바라보면 한 개의 소유권이죠. 한 개의 소유권. 따라서 일괄평가예요. 그런데 이 토지에 또는 이 건물에 전면에 도로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전면 쪽에 있는 토지 가격하고 후면 쪽에 있는 토지 가격은 달라요. 전면에는 토지가 훨씬 비쌉니다. 그러면 한 개의 필지라고 하더라도 즉 일체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치는 어때요? 다르죠. 그럴 때는 전면은 전면대로 평가하고 후면은 후면대로 평가를 한 후에 합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구분평가라고 합니다. 그럼 어떨 때 구분평가를 하느냐? 전면의 가치와 후면의 가치가 다를 때 가치를 달리 하는 경우에. 상으로 가봅니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그러면 일괄평가를 해야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일부분만 평가를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부분평가입니다. 키워드를 딱딱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볼만한 게 없어요. 자, 7조 차례로 다 쭉 가보세요. 원칙은 개별평가였다. 그죠? 개별평가,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일괄평가가 정답이라면 지문에는 일체, 구분평가가 정답이라면 가치를 달리, 부분평가가 정답이라면 일부분. 그렇게 해서 기억합니다. 다음 문제 하나 풀고 갈게요. 시작합니다. 동그라미 1번은 이런 표현이 보이네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답니다. 원칙은 시장가치였죠. 근데 세 가지의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법령부터 시작. 법령, 의뢰인, 사회 통념상 시작. 근데 여기 지문에는 의뢰인 그랬네요. 그럼 1번은 O. 동그라미 2번. 앞서 이렇게 했죠. 시장가치가 답이라면, 시장가치가 답이라면 지문이 좀 그래도 한 3줄 이상은 나와야죠. 통상적 시장,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런 말들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문이 좀 길어야 되는데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 가봅시다. 3번이 현황평가라는 거죠.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자, 4번 보세요. 일괄평가네요. 키는요, 일체. 동그라미 5번 갑시다. 가치를 달리한답니다.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 자, 그러면 보세요. 7조를 하다가 8조, 9조는 안 하고 10조로 건너뛰었죠. 그럼 안 하는 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8조, 9조는 우리하고는 관계없죠. 그럼 감정평가사들하고는 관계되는 거고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부분들입니다.
자, 쉽죠. 타이틀이 뭐라고요? 대상 물건 확인. 지금 감정평가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실에 의뢰인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아파트를 중개해 달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아파트는 여러 번 중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상태라요. 그럼 누구보다 여러분들은 이 아파트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 매매를 해달라고 찾아온 갑돌이가 살고 있는 301동 301호를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건데,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안 가도 되는 겁니까? 당연히 가야죠. 자, 그게 대상 물건을 확인해라는 거죠. 그럼 대상 물건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실지 조사입니다. 표현 잘 봐요. 현장 조사 아닙니다. 현장 조사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세요. 그럼 장난치면 저기다가 현장 조사라고 놓으면 다 틀려버릴 거예요. 왜? 여러분들 현장 조사라는 말을 워낙 많이 듣기 때문에 실무 시간에. 자, 실지 조사입니다. 그런데 왜 실지 조사를 하라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301동 401호에 살고 이번에는 301호 바로 아랫집에 들어왔어요. 아랫집이 지금 중개 물건으로 들어온 겁니다. 물론 나는 상황을 잘 알죠. 그런데 왜 가보는 겁니까? 혹시 301호는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서 구조가 일부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가 하면 상태가 불량스러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에 다 기록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중개업법 시간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거 공부하시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가장 발달한 국가가 호주라는 국가예요. 호주라는 국가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중개사무실을 찾아가면 쭉 상담을 하다가 중개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체크리스트를 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오케이, 나는 보겠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본 거예요. 그럼 거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는 이 집을 안 사겠다라고 말을 하고 체크리스트를 돌려주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체크리스트를 본 대가로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발달한 국가가 호주예요. 근데 그게 정당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실지 조사를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의뢰인이 본 거 아닌가요? 그럼 정보를 봤다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정보를 사용한 대가를 지급해야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시점에서는 지금 국회에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가 지금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자는 법이 일단 올라가 있다는 것도 들었을 거고요. 또 하나, 최근에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중개 보수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권익위에서 조사를 해서 국토부에게 넘겼죠. 국토부에게 뭐라고 했느냐, 지금 중개 보수가 지나치게 높은 것 같으니까 국토부에서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라고 의뢰를 했고요. 국토부에서도 자, 고려하겠다라고 일단 나왔습니다. 그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거고요. 자, 근데 국토부가 어제 날짜로 뭐라고 했느냐면 단지 중개 보수를 조정하는 선에서만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지금 다 보겠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지금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실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해 왔던 것이고 중개사 협회하고도 상당 부분 이미 합의를 했던 겁니다. 여러 해 전에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공인중개사가 지금 이제 나온 기사까지는 그래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세무상담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의뢰인이 당장 궁금한 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질문하면 중개사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의뢰인이 법률에 관련된 부분을 중개사에게 물어보면 공인중개사가 법률에 관한 컨설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까지 나왔던 안은요, 중개 수수료는 낮추겠다는 거예요. 중개 수수료는 낮추되 방금처럼 세무 상담을 했다면 그 세무 상담에 대한 수수료 개념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거죠. 법률 상담을 하면 법률 상담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책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책정해서 그럼 어떤 고객은 세무 상담 안 받는 사람 있죠.
예, 법률 상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중개 수수료만 내고 중개하면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이 세무 상담 받았다면 추가로 비용을 더 부담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요. 단지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세무사라든지 변호사 등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 집단들이 어떻게 반발할 거냐가 문제인데 일단 국토부 생각은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이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뭐 있냐? 단지 중개해주고 너무 수수료를 많이 받지 않느냐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거죠. 업무의 다양성을 인정해서 단순하게 중개 행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컨설팅도 할 수 있도록 업무의 범위를 넓히고 그리고 나서 그 각각의 업무에 대한 일정한 보수 개념을 책정해서 공인중개사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 이것들을 전부 다 패키지로 지금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놓은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협회하고도 협의됐던 얘기고 계속 그렇게 진행해 온 거고요. 그런데 국토부에 당장 뭐 이렇게 하면 그동안 관행이 어떤 공무원이 그 책임지고 선뜻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진행은 계속되고 협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것들을 10년 전부터입니다. 요구해왔고 했지만 오케이 오케이라고 말은 하지만 진행을 해오지 않던 것을 이번 과정에 어쨌든 중개 수수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럼 이 과정에서 한번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한번 전체적인 업무 범위를 바꾸자. 중개 수수료만 낮추는 것 이게 어느 특정한 지역, 어떤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부동산만 놓고 보면 가격이 상당히 싸지 않을까요? 그럼 지방에서 중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중개보수가 다운되면 그래도 없는 수수료에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니까 다른 행위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시험 제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다시 전반적인 것을 좀 분석해서 이번에 수정을 하겠다는 건데 좀 많이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좀 더 공인중개사도 진짜 전문가라는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죠. 꼭 세무사만 세무 상담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만 꼭 법률 상담을 해야 됩니까? 왜 중개사는 못합니까? 중개사도 그런 지식을 갖추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모든 중개사가 다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지는 않겠죠. 컨설팅 능력이 없는 중개사는 당연히 도태될 가능성이 많죠. 고객 와서 물었죠. 물어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글쎄요. 이랬다가는 바로 아웃이죠. 그 의뢰인은 바로 옆집에 있는 사무실로 갈 테니까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합격하시고 나서도 끝없이 여러분들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자, 다시 갑니다. 왜 그러면 실지조사를 하라고 하느냐? 현장에 가서 직접 중개사가 눈으로 봐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찾죠. 시작 뭐라고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 실지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2항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1항은 제일 끝에 한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실지조사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지조사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위함인데 그런 자료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실지조사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죠.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10조 1항 2항 잘 연결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11조입니다. 전체를 보세요. 이미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자, 잘 봐주세요. 자, 조문을 전체로 가로로 쭉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씩 전체를 묶어서 같이 봐야 돼요. 자, 전체에서 가치의 삼면성 찾으세요. 가치의 삼면성 찾으세요. 찾았습니까? 비용성부터 갑니다. 시작.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3방식 찾으세요. 3방식 시작.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다음 가액 구하는 방법만 찾으세요. 원가법부터 가면 되겠네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 찾으세요. 시작.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 하나도 빠뜨리면 안 돼요. 가치의
삼면성 3개, 삼방식 3개, 그 다음에 7방법이라고 했으니까 3방식 7방법이죠. 그럼 전체가 13개죠. 그러니까 블랭크 할 수 있는 게 13개라고요. 그 중에 무엇인가를 블랭크해서 문제로 놓는 거죠. 예. 한 문제로 놓기도 하고 지문 한 개로 놓기도 하고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11조였습니다. 자, 이제 14조부터가 그럼 여기는 12조, 13조는 안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할 겁니다. 12조, 13조 내용도 12조는 필요 없고요. 13조는 할 거예요. 13조는 지금 구태에 볼 필요가 없어서 일단은 뺀 겁니다. 자, 뺀과 동시에 13조는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내용들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왜 13조는 왜 보려고 하느냐, 왜 봐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시험에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봐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14조부터는 이제 물건별 평가입니다. 그러면 13조까지 한 문제, 13조까지 한 문제, 14조부터 한 문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칙에서는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13조까지 한 개, 14조부터 한 문제인데 13조까지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한 거고, 그러면 이제 14조는 물건별 평가입니다. 토지는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건물은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그 내용을 다룰 겁니다. 자, 여기부터는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